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 에너지 의학에 대해서 제임스 오시만 박사의 번역판 챕터 4 에너지 의학의 역사적인 기원은 우리 이전의 모든 문화와 의학 전통에서 치유는 움직이는 에너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알베르트 요약. 위의 인용문은 대단히 흥미롭고 중대한 역사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현재 의학은 왜 전 세계의 다른 문화와 전통으로부터 내려온 의학의 근본 원인들의 대부분을 무시해왔는가? 수세기 동안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이 성공적으로 사용해온 의학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왜 서양의 과학적인 의학은 살아있는 생명체 내의 에너지 이동 방식에 대해서 단지 피상적인 고려만 했으며 다른 지역과 다른 시대에 이루어진 발견들의 의학적인 중요성을 폄하하는가? 이 관장에서는 우리 오래전부터 사람들을 일깨우고 다양한 학문과 기술을 바쳐 들어온 에너지 의학이라는 용어로 포괄되는 의학 지식과 지혜, 철학의 풍부한 원천으로 독자를 안내하고자 한다. 발견, 아이디어, 깨달음, 그리고 황금기. 황금기라는 용어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것으로 완벽하고 원시적인 평화, 정의, 순수 이런 단어로 표기를 하고, 황금기, 예수가 나병을 치료하는 오래된 성경 목파나. 자, 이렇게 깨달음, 하스이컵 겐크 키무라 제3의 깨달음이라는 대단히 흥미로운 에세이에서 깨달음의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 주제를 논하였는데, 고대 스승들에 의한 영적 깨달음, 산업혁명계의 과학적인 깨달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과학적인 깨달음의 융합.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대마다 철학자, 지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유르베다 여가는 수천 년, 어쩌면 수만 년 또는 그 이상 발전한 아마도 가장 오래된 시스템일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넘어서 불교의 나사렛 예수 이런 에너지들 접촉 힐링 이렇게 치료하시니 치료의 어떤 가르침, 헤르베르트 군터, 이 시대의 선도적인 불교학자 중 한 명이었던 군터는 거대 지식의 한 원천을 찾을 수가 있다. 수행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의 명상과 수행의 본질에 중점을 두고 인간관계를 했다라는 거죠. 의학에서의 에너지 사용의 기원은 의학에서 2750년 주전 기원 400년간 달래서 호박을 문질러서 정전기를 얻었는데 이건 역시 치료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기 침술은 약 2000년 역사를 기록하겠지만 아마도 그 역사는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침술로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침술이 돌칼이나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가진 도구를 사용하여 종기에 구멍을 내고 농을 배출하던 석기시대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프란츠 안톤 메스머 1760년 프란츠 안톤 메스머는 인체에 미치는 태양, 달, 행성의 영향을 주제로 라틴어 타이틀 뉴턴의 조석 이론에 크게 의존했기 때문에 점성술은 아니었다. 메스머는 치유에 자석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환자가 치유되기 직전 단계인 치유의 고비가 시작될 때 환자의 몸에 흔히 특히 흐름이 지나간다는 것을 느꼈다. 흐름. 그렇네요. 이런 것을 메스머는 난치병 사례들을 통해서 그의 유명한 치료법을 증명해 보이려고 과학자들을 초대했으나 과학 및 의료계는 주로 조롱, 적개심, 중상모력, 두려움 등으로 반응을 했다. 모르는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한다는 거죠. 1784년 루이 16세가 설립한 마지막 위원회의의 회원이었다. 누가? 앞에서 벤자민 플랭클린. 플랭클린은 전기는 무기가 없는 유체라고 확인하고 있었고 라부에제는 열도 그렇다고 추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플랭클린 라부아지에는 위대한 과학적인 선구자였고, 자,
조직 내 미세 전류의 흐름이 일어나고 일부 환자들은 이러한 흐름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러한 미세 전류의 엄청난 치료 효과가 있으며 여기에 관련된 기전에 대해서는 현대 생리학 및 생물 물리학 도구를 이용하여 면밀하게 연구되어 왔다. 감정적인 논쟁.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강력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자연의 힘에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의 힘, 기계론, 대생기론. 다 이렇게 사무엘 하네만의 동종요법, 하네만 동종요법. 말라리아를 치료하기 위해서 당시에 사용하던 수나무 껍질에 매료되었다. 퀴닌을 통해서 치료했던 동종요법 창시자 사무엘 하네만. 자, 이게 동종요법이라네요. 치유의 고비는 자연의학의 중요한 원칙이다. 기존 서구 의학적인 사고와 환자들은 즉각적인 만족감을 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증상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증상의 제거가 질병의 제거와 동일시된다. 그러나 질병은 원인 없이 발생하지 않으며 증상은 원인이 아니다. 증상은 몸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신호다. 증상은 신체가 스스로 치유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징후이다. 증상이 치료되면 단기적으로는 좋아지지만 근본 원인은 남아있어서 나중에 더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약물 치료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독성이나 부작용이 아닌 억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가려운 피부와 같은 증상은 몸이 더 심각한 문제에 반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가려움증은 치료되어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만성설사와 같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설사가 호전되면 그 다음 단계는 간질환일 수도 있다. 이런 과정은 잘 인식되지 않으며 환자들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주사 또는 약에 자기도 모르게 비싼 값을 지불하게 된다. 동종요법은 이것이 기존 의학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임을 알고 있으며 치유의 고비를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생각한다. 신호로. 오스트리아 피부과 의사 아돌프 자리시 1850년에 독일 피부과 의사 칼 헥스하이머 작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해독이 너무 빨리 진행되어서 몸이 제거할 수 있는 것보다 독소가 더 빨리 방출될 때 발생한다. 치유의 고비는 실제로 동종요법, 자연요법, 바디워크, 운동요법, 침술 등과 같은 어떠한 전인요법이나 자연요법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 전염치료 임상의들은 그러한 반응을 알아차려서 반응에 나타나는 환자들에게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게 하고 면역계와 림프계를 돕는 영양 보충제를 복용시킨다. 또한 동종요법에서는 신체가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한 과거의 질병이나 트라우마를 다시 찾아갈 필요성도 있음을 알고 있다. 역행 과정은 다양한 전인 치료에서나 흔히 볼 수 있다. 바디워크에서 이 같은 것을 프로짐이라고 한다. 동종요법. 자신의 최초의 대규모 연구소인 광범위한 오래된 욕창과 무통성 궤양에 대한 치료, 지침과 누공, 골저, 풍극암 이런 것들을 동종요법으로 초기부터 동종요법은 기존 치료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성공률로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의식 속에 동종요법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치료 성공률 때문이다. 조셉 폴트는 신시내티에서 가장 먼저 동종요법을 시행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그가 치료를 시작했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하는 동종요법 때문에 화가 나서 병원에 달걀을 던졌다. 그가 떠날 생각을 할 정도로 의기소침해지자 그의 아내가 물었다. 조셉, 당신은 동성요법이 진짜라고 믿나요? 그가 그렇다고 답하자 그러면 그녀는 말했다. 당신 신시내티에 머무르게 되겠네요. 얼마 후에 콜레라 전염병이 휩쓸자 폴트는 단 한 명의 환자도 잃지 않았다고 자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체력업은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여졌다. 1849년 전염병으로 사람들은 대기실 꽉 차 거리에 서 있어야 할 정도로 그에게 몰려들었다. 동종요법으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네요. 폴트. 모리츠 뮬러는 1822년 최초의 동종요법 의학 저널을 창간했고 하네만의 다른 제자들은 1800년대 후반에 미국 동종요법 의대를 세웠다. 동종요법은 그 당시에 만연했던 성홍열, 장티푸스, 콜레라, 황열병 등 많은 전염병을 치료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점점 중요해져 갔다. 에른스트 캡처에 따르면 1900년까지 미국의 의료 종사자 중에서 8%가 동종요법
동정요법 의사였다. 900년까지. 1900년까지. 당시 미국에만 22곳의 동정요법 의학 전문대학, 100곳의 동정요법 병원, 1만 개가 넘는 동정요법 약국, 31곳의 동정요법 의학 저널이 있었다. 보스턴 대학, 스탠퍼드 대학, 그리고 뉴욕 의과대학에서 동정요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처럼 널리 성공하고 알려진 이 요법은 1920년대에 플렉스너 보고서와 그에 따른 의료 교육에 관한 재구성의 결과로 거의 다 사라지게 되었다. 그렇군요. 그와 동시에 동정요법에 관한 관심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다. 오늘날 동정요법은 러시아, 인도, 스위스, 멕시코,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남미에서 특히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다. 동정요법은 미국에서도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활은 버지니아에 있는 국립동정요법센터에 의해 기록되어 왔다. 실 스미스의 연구를 통해서 동정요법의 효과의 생리적, 전자적, 양자적 근거에 대한 이해가 크게 향상되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16장에 자세히 설명될 것이다. 앤드류 테일러 스틸, 팔머, 윌리엄 G. 서덜랜드, 랜돌프 스톤, 현대의 보완대치요법에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일부 개념들은 정글의학을 설립한 앤드류 테일러 스틸, 정글의학 창시자 테일러 스틸에 의해서 탄생됐다. 그는 강한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캔자스주 최초로 살았던 백인 남성들 중에서 한 명으로서 그 당시 아메리카 원주민 치료소들에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약물에 대한 심한 혐오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그의 정골과 그 솜씨가 만드는 놀라운 결과를 이해하지 못했다. 정골기술, 매니플레이션. 한 여자가 그에게 최면술인지 물어봤는데 그는 내 부인, 저는 하루에 고관절을 17개씩 맞춘답니다. 라고 대답했다. 무엇이든지 효과가 있다면 그건 효과가 있는 것이다. 랜돌프 스톤. 그의 동료들과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스틸의 가르침에 미친 영향을 추적해 볼 수 있다. 이 계보의 유명한 인물로는 스틸 학생이었던 윌리엄 가너 서덜랜드가 있다. 서덜랜드는 더 깊이 있게 파헤치라는 멘토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정글의학의 원리를 두개골까지 확장하게 되었다. 이것이 일자호흡 기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그가 알아내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서덜랜드는 두개골에서 정글의학이라고 고전을 집필했다. 팔머는 카이로프래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랜덜스톤은 극성요법을 개발했다. 이렇게 정글 카이로프래틱 자연의학 의사가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동정요법을 했던 분들이군요. 레이키 시작.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는 미카오 우스이 박사, 레이키 우스이 체계를 수립하였다. 알베르트 에이브람스, 19세기 알베르트 에이브람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훗날 라디오닉스라고 알려지게 될 이론에 대한 기초를 마련했다. 이렇게 박사들이 동정요법에 대해서 에이브람 팔머 박사 일사인 라디오닉스 장치를 창에 진단하는 모습. 그건 이러한 진단과 치료 장치를 많은 사람이 검토했으나 타당한 작동 기전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기전, 파동을 통해서 파동 기전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불신 때문에 20세기 사기꾼의 우두머리로 여겨진다. 에이브람스 장치의 작동은 기존의 생물학과 물리학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이야기되고 있으며 과학적으로 타당한 작용 기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떠한 라디오닉스 장치도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에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밝혀진 바가 없다고 자주 공표되고 있으며 이래서 기득권층이 거부했다는 사실이죠. 발견 언제나 그렇죠. 이렇게 최면서 같이 이렇게 됐는데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사기라는 것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싱클레어 에버람스 작업은 그의 온화한 성품, 과학적인 엄격함에 확실히 깊이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발견한 하위와 소독법을 찾아내는 리스터도 똑같은 일을 당했으라고
지적했다. 비판과 회의론, 불신에도 불구하고 에이브람스가 고안한 방법은 많은 연구자들에게 의해서 개선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죽음을 초래한 회의주의의 가장 비극적인 사례는 1800년대 젬멜바이스 이야기다. 젬멜바이스는 보이지 않는 힘인 박테리아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급진적인 의료 개념인 손씻기를 도입하려고 시도했다. 인간 지성과 성취의 최전선에 개척자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과학, 의학, 기타 여러 분야에서 이런 발전이 된 것은 없겠지요. 젬멜바이스가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아기를 분만하기 전에 손을 씻으라고 제안했을 때 그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는 실제로 치료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요소를 소개하고 있었는데 오늘날 이것을 감염이라고 부른다. 참 이렇게 미리 했는데 말이죠. 1633년 갈릴레오는 그 당시 교회의 가르침에 맞서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주장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교회로부터 비난을 받았음을 떠올려 보라. 추기경들은 달의 표면은 완벽히 한다는 신조 때문에 갈릴레오 망원경을 들여다보는 것을 거부했다. 350년 이상 지난 1992년에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갈릴레오에 대한 17세기 비난이 잘못되었음을 선언했다. 과학에서의 정치적인 판단은 항상 문제가 있지만 갈릴레오의 사례는 종교가 과학적 논쟁에 개입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생활학에서 가장 큰 문제들 중에서 많은 것들은 풀지 못하고 있다 풀려고 시도했던 문제들에 국한하더라도 말이다. 에브람스 플렉스 카네기 셀랑의 후원을 받은 이렇게 의과대학은 완전히 개편되었다. 이 사람 때문에 의과대학이 개편되면서 동정요법이 사라지게 되는 어떤 플렉스너의 보고, 미국의 의료, 교육, 임상, 실습, 치료기기에 대한 전반적인 표준 부재로 인하여 1906년 연방식품위생과 약품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으며 1910년 플렉스너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두 사건은 의학의 방향을 바꿔놓았고 그 효과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오늘날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다. 플렉스너 보고서는 아무도 그것이 과학적인 원리와 입증 가능한 사실에 기초해서 의학 교육을 표준화했기 때문에 현대 의학에 대한 규정집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아브라함 플렉스너는 동정요법이나 자연요법에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래서 대학들은 점차적으로 그러한 프로그램을 없애야 했다. 전기치료법은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는 것으로 공표가 되고 이렇게 동정요법이 오랜 기간 동안에 시대는 돌고 도는가 봐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들이 들었었던가 보죠. 그런데 결국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챕터 5 전기생물학 및 전기생리학 요약을 하면은 전기는 자연에서 가장 중요한 힘 중의 하나이고 오랫동안 생물학에 관여해왔다. 서기 46년 초기 로마 의사 스크리브나르고스는 통풍과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기가 오리를 사용했다. 가오리. 두통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전기 거리를 아픈 부위에 갖다 대었다. 통풍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전기 거리를 밟고 바닷가 해변 습한 곳에 서 있게 했다. 현재 우리가 전자염증에 대해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러한 치료법은 보이는 것만큼 놀라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16세기 후반이 되자 진정한 생물 전기학이 전기 스파크가 일듯이 갑자기 탄생했다. 이것은 이탈리아 볼로냐의 내과 의사이자 외과 의사인 루이지 갈바니가 발견한 동물 전기에서 비롯되었다. 갈바니는 근처의 발전기가 스파크를 방출할 때 해부된 지 얼마 안 된 개구리가 다리가 강하게 연촉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갈바니는 이러한 현상에 매우 흥미를 가졌다. 그래서 전기 유체가 금속 와이어를 통해서 근육에 전달되었을 때 근수축을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곧이어 파비아 근처에서 과학의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논쟁 하나가 갈비니와 그의 친구 알렉산드로 볼타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볼타의 전기 배터리 볼타 전지 발명은 엄청난 업적이 었으며 전압의 단위인 볼트는 그의 이름을 딴 것이다. 갈바니의 이름은 전기 측정을 위한 초창기 검유계인 갈바노미터에 붙여졌다. 이렇게 연구들이 되면서 전기가
갈바니와 이렇게 초상화가 있네요. 갈바니 이후의 전기 생리학은 동물 전기 발견 이후에 수세기에 걸쳐서 전기가 몸 전체에 걸쳐서 모든 세포와 조직 그리고 장기의 활동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한 남자와 그의 아내의 연구가 전 세계 수천 명의 과학자와 관심을 사로잡으며 전기생리학과 신경생리학과 같은 학문 분야를 이끌어내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되어졌고요. 이러한 음성 변동은 활동 전이라고 밝혔는데 이 현상은 갈바니가 태어난 지 거의 정확히 200년 만에 알란 호지킨과 앤드류 헉슬리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되었고 1963년에 이 두 사람은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하였다. 전기생리학의 시작이 되어졌다. 이렇게 갈바니, 전기생물학, 갈바니의 개구리 다리 실험을 통해서 답답 근육으로 전달되는 일종의 흥분시키는 힘이 움직임을 촉발한다는 사실을 증명을 했다. 답답 이 전기가 벤자민 플랭클린이 증명한 대기 속의 전기와 같은 전기임을 보여주었다. 벤자민 플랭클린은 1752년에 폭풍 속에서 연을 날려 자신이 감전사할 뻔하면서 번개가 전기라는 것을 입증했다. 번개. 갈바니는 개구리들이 신경을 와이어로 그의 집 꼭대기 금속 스파이크와 연결해 놓는 실험을 했다. 폭풍의 번개가 칠 때마다 개구리 다리는 심하게 움찔거렸다. 갈바니의 연구는 생체 전기 또는 의료 전기 분야의 기반을 마련했다. 갈바니는 파비아 대학의 물리학자 알렉산드로 볼타의 연구를 위한 길을 열어주었으며 볼타의 연구는 1800년 전기 배터리의 발명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1800년도였군요. 오래됐네요. 야, 그렇게 오래된 전기가 우린 한국에는 참 뒤늦게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계속된 갈바니와 볼타의 논쟁은 과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논쟁 중의 하나로 간주가 된다. 갈바니 돌이켜보면 19세기 전기 생리학의 발달은 이들 두 과학자의 연구에 크게 의존한 셈이다. 볼타는 금속과 살아있는 조직 사이의 접촉은 전기 모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지적을 했다. 갈바니와 볼타 사이의 과학적인 논쟁은 이 두 세기에 걸친 전기 생리학적 연구로 이어져 신경과 근육의 전기적인 흥분성에 대해서 현대적 이해를 끌어내었다. 여기서 이런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에 기여하게 되었다. 1791년 갈바니는 10년 이상 진행했던 동물처럼 개구리에 미치는 전기 효과에 대한 연구를 요약하여 그 결과물을 출판을 했다. 이렇게 해서 갈바니의 뒤를 이어서 또 건전지 개발로 명성을 얻은 카리스마 넘치고 역동적인 웅변이 있는 볼타의 주장으로 인해 보다 내성적이었던 갈바니의 연구는 퇴색되고 말았다. 이 볼타가 더 앞장섰다는 건데요. 플랭킨의 계단선의 전지 이런 세트로 되어지는 전기가 이렇게 갈바니 이후 약 30년 후인 1828년 레오포노 노빌리는 지구 자기장 자성 바늘에 미치는 영향을 보정한 검류계로 이렇게 1833년 카를로 마테우치는 노빌리의 실험을 재현하면서 측정된 전류가 실제로 생물학적 기원에 의한 것이라고 이렇게 검류계 바늘의 움직임은 생체 전지의 수에 비례하여 증가. 이렇게 신호를 통해서 양과 어떤 파동을 통한 어떤 오늘날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네요. 신경전도의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밀러의 발표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뛰어난 학생인 히러만 홀저는 신경신호 전파에 필요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실험 도구를 만들었다. 신경전도 속도의 측정은 중요한 질문을 이야기했다. 갈바니가 18세기 말에 주장했듯이 신경신호가 근본적으로 전기적인 현상이라는 명백한 증거는 가장 현대적인 전기 생리학 시대에 수행한 신경 등장했고 생성과 전파의 기초가 되는 메커니즘이 되었다. 이렇게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골절부에 환자가 지속된 불안전한 치유, 골절 후에도 환자의 뼈 성장을 촉진하는 현대적인 치료법이 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네요. 초창기 전기치료, 갈바니의 발견이 의학에 적용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치유되는 않은 골절의 치료를 촉진하기 위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의료용 전기는 17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도 초반까지 황금시대를 맞이했다. 임상전기요법이 성행했던 시기는 생기론의 주류의학에서 거부되었던 시기와 같다. 간단하고 이런 흐름들이 이 전기를 통해서 흐름들이 있었네요. 1884년에 이르러서 미국에서는 10,000명의 의사들이 과학적인 근거 없이 치료 목적으로 매일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 당시에 전기 치료 지지자들 중에서 일부는 숭고한 목표를 갖고 있었지만 기업가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더 초악한 것은 전기가 모든 신체적 결함을 치료할 수 있다고 강구한 악명 높은 닥터 제임스 그레이엄의 화려한 작품이었다. 널리 사용되었던 도구는 전기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한번 감동하면 그냥 그것이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떻든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건데요. 전기에는 4가지 형태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정전기 또는 플랭클린 전기, 정류 또는 갈바니 전류, 유도 코일, 패러데이 전류, 고주파 다루 성발 전류, 이런 전기들이 발전되면서 오늘날에 이런 토대가 됐네요. 생명의 기초를 이루는 세포와 분자의 발견, 감염질환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 다윈의 진화론, 신경전달의 정기적 측면, 이들 모두는 생기론적 입장에 대해 최후의 일격을 날리는 과학적인 근거로 사용이 되었다. 20세기 전환기의 전기치료, 1900년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든 질병과 문제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종류의 전기와 자기 치료 장치들이 이미 시장에 등장해 있었다. 전기벨트, 밴드, 체인, 반창고 같은 그 원인은 무엇이든지 신경을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하는 전기생물학, 전기생리학, 신경생리학 등등등등 이런 것이 있어져 왔다라는 거죠. 전기를 통해서, 바닥을 통해서, 신발 같은 데서 이렇게 했군요. 전기생물학과 전기생리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전기는 점차 그 미스테리함이 없어지고 생기론자들에게 그들이 찾고 있는 이렇게 어떤 힘으로서 매력이 떨어졌다. 이것은 생기론의 종말이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전기와 자력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에너지와 힘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체 체계에서 그들의 역할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니다.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어떻든 계속 연구의 과정은 더 발전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섹턴 헨서 예일대학교 연구실 이렇게 헤럴드 섹슨은 그가 개척한 개척저층에서 이렇게 정교수가 되고 1932년 DNA가 몸의 청사진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단순화시킨 것이다. DNA는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결합시키는 코드이지만 어떻게 그 부분들이 인간의 형태로 결합되는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이것은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널리 믿어지는 상황의 예들 중에 하나이다. 아직은 신경 주변 공간에서 신경활동 전이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다. 교수에게 많은 학생과 협력자들이 있었는데 전기장 1932년부터 56년까지 버가 행한 에너지장 연구는 당시 주류의 의학 생물학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 시기는 약물치료, 진단, 엑스레이 사용에 있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한 시기였다. 엑스레이.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생화학적인 반응과 아데노신, 삼인산 같은 분자들의 연구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생체 에너지학이라는 것이 1950년대 커네티컷 라임에 있는 번선주의 집인 맨드우드를 집을 찾은 방문경은 전압 기록기에 연결된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을 발견했다.
이렇게 발전되고 버가 에너지 장을 연구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생물학자들과 의사들은 에너지 치료와 생명력에 대한 모든 개념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사람들이 그냥 속임수라고 봐버리 환각이라고 봐버렸죠. 의학사를 공부했던 버는 그 시대에 앞선 출판된 책들이 도서관에 나와 있게 되고 때가 되면 다시 미래 세대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쓰여진 것들이 오늘날에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진단에서의 에너지장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들면 1935년 버는 배란 주기 동안에 나타나는 상당한 수준의 전화 변화를 문호증함으로써 배란 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 그것도 체크를 통해서 이렇게 각 손의 손가락 사이의 전기장을 측정하여 여성의 배란 주기와 정기적인 리듬이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암의 조기 발견도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연구 영역은 암 발견과 관련이 있다. 버는 질병이 종양과 같은 병리학적인 증상을 일으키기 전에 에너지장을 먼저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을 했다. 이렇게 1936년에 버와 그의 동료들은 생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했거나 유도된 유방종양의 연구를 시작으로 전기장과 암의 관계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시작을 했다. 버의 암 연구에 대한 확인 이런 연구도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유방의 종양세포에 모두 입증이 되었다. 파동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군요. 해서 유방 엑스레이를 통해서 체크가 되어진다라는 건데요. 1998년 코지카 동료들은 피부 전기 전이 측정법을 사용해서 유방암을 검출하는 방법에 대한 임상 실험을 보고했다. 이렇게 되네요. 1985년 설리반과 그의 연구진은 흉부 엑스레이로 확인된 폐질환 환자에서 폐경락선을 따라서 위치한 점들 사이의 전기 전도도가 30% 낮았다고 보고했다. 이렇게. 결론 2장에서 의학에서 에너지의 사용을 초창기부터 현대까지 추적해 보았다. 두 가지 측면이 눈에 띈다. 우선 돌이켜보면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거나 무시되었던 메스머와 버의 초기 관찰 결과가 정확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예를 들어서 메스머에 의해서 소개되었던 동물 자기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이런 참 그 당시에는 다 웃음거리가 있었지만